윤석열 정부 일기 내각 진용이 1차로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정무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 반면 통합이나 균형이 안 보인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른 이야기 전에 오늘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을 갔습니다. 예.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판단이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힘이 대선을 시작할 때 보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처음 찾아간 것이 이제 호남 지역을 집중을 하였고 네. 이것에 따라서 이제 당선 이후에는 국민의힘의 좀 강한 지지세를 평균적으로 보여줬던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니 해도 사실 이 일정에서 가장 집중이 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에 따르면 내일 오후였나요? 지금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메시지는 오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영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대구시장에 유영아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모양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이제 당선인의 신분에서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여러 가지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당선인 측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부 이야기들만 나올 것 같아서 정치적인 메시지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네, 정치적인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은 보수층을 집결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저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또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취임식에 공식적으로 초청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취임식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초청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라기보다는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특별 사면되었다 손 하더라도 그것이 죄의 사면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형벌을 이제 정지시킨 정도라고 이해해야 되는 상태에서 그런 어떤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이준석 당대표께서도 이야기하신 바 실제로 취임식에 공식 초청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취임식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사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사면 결정을 내리신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또 취임식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또 같이 앉는 그런 모습이 저는 국민 통합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탄핵의 강에 관한 국민의힘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취임식을 초대하여 예우하는 것은 저는 국민 통합이라고 보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사면이 논해졌을 때는 여론이 굉장히 좀 5대5 정도였지만 이 이후에 사면에 관한 결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이후에 조사했을 때는 국민 통합에 기여했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크게 나온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모든 전임 대통령들을 초대하여서 이제는 분열의 시대를 끝나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간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견이 있었던 정치 세력의 수장의 측면이라면 전 당연히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탄핵에 의해 파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에 놓여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취임식에 초청한다고 하면 되려 그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의 소지가 저는 다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위법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통령 예우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지금 도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예우에 있어서 법적으로 이제 탄핵을 당한 전직 대통령이라서 초대하면 위법 사항이다 이런 것은 좀 법적 해석과는 맞지 않는 거고요. 도의적 판단과 어떤 도덕적 판단에서는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법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제로 취임식에 초청을 한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일 아마 만나고 나서 이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 요청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을 내놓을 것인지도 한번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어제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 나왔는데 총평 들어볼게요.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감 있는 분들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포진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이전에 한덕수 총리 후보의 경우에는 YS 정부부터 상당히 고위직을 맡으면서 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통합을 가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 당시에 그리고 당선 직후에 어떤 할당을 보다는 능력에 기반하여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포진시키겠다라는 것을 약속했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제 추경호 후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내각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전문성에 기반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민주당 측이나 뭐 일부 비판은 왜 이렇게 분배를 하느냐 이런 식인데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당사자성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특정 성별이나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특정 성별과 지역과 세대 인물이 내각에 입각해야 된다. 저는 이런 식의 논리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시대 정신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성 할당 기조로 가면서 30% 정도를 여성에게 분배를 했고 또 우리가 겪었던 것은 청년의 당사자성을 강조하면서 당시에 박성민 비서관이라는 어떤 파격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 4년 동안 과연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인 여성과 보편적인 청년들의 삶을 박성민이라는 인물과 여러 나머지 여성 장관들을 보면서 과연 인권이 개선되었느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사자성보다는 능력에 기반한 인물들을 포진시켰을 때 그들에게 특정 성별이든 특정 세대든 특정 지역이든 보편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즉 일 잘하는 사람들로 첫 번째 내각은 꾸렸다. 예. 네, 총평 듣습니다. 뭐 일 잘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우선 이제 인선한 내용을 보면 저는 좀 구태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9명 중 8명이 남성이고 1명이 여성이고 청년은 1명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윤석열 당선인께서 대선을 치르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차기 정부에는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 이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게다가 이제 산업부 장관 지명을 받은 분께서는 출산 기피세를 이야기한 바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단순히 소개했다라고 이야기하시긴 하나 그의 어떤 출산에 대한 입장이 사실은 출산을 한다는 건 시민의 마치 의무처럼 부과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이제 원희룡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저는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한 2년 정도라도 보장되던 법이 4년 정도까지 임대 거주 기간이 보장되게 되니까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작년 12월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사하면서 앞으로 4년은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가구도 좀 맞추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런 서민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정책을 펼치게 되면 기득권들을 위한 국토교통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1차 장관 인선 중에서 가장 민주당이 보기에 좀 많은 검증을 해야 될 사람은 원희룡 장관입니까? 후보자입니까? 그렇게 일단은 단순하게 일단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제 이제 인선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눈에 띄는 분들은 그 두 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원희룡 장관과 관련해서 후보와 관련해서 비판하신 것이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는 것만으로 조금 비판을 하시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사실 임대차 4법의 경우에는 지금 권 의원님께서는 임차인으로서의 어떤 이해관계를 말씀해 주셨지만 임대인의 이해관계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정 사례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말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과 관련한 논의는 향후 정부가 꾸려진 다음에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이 나오겠지만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 당시에 이 부분은 좀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공약이나 정책이었다면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을 당선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섭하고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 기조는 저는 당선된 이상 그 공약은 지키는 기조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임대차 3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라는 것까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수정은 가해질 것 같은데 조금 지켜보시고 비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예단한다기보다 원희룡 후보께서 그 전에 했던 말입니다. 폐지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전해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 인수위에서는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전 정부에서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원칙론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실패한 정책이지만 현재 존재하는 제도들을 단숨에 폐지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현실론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힘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출범도 안 한 상태에서 뭐 이것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은 저는 이것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5년간의 기간에 있어서 뭐 종부세 문제라든지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가장 강하게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개정해 나가야 되는 문제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원론적으로 밝힌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도 뭐 비슷한 질문이긴 하지만 과거 이제 임대차 3법이 빠르게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후유증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임대차 3법이 이번 2020년에 통과되기 이전에 최근으로 통과된 게 1989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1, 2년 정도는 좀 혼란기를 겪었지만 31년 동안 임대차 3법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1년 정도 지나니까 되려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율이 높아졌다는 통계 그리고 임대료 인상률도 제어되었다는 통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려 이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겠지만 실제로 이 법의 취지에 맞춰서 세입자의 거주권이 조금 상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고쳐야 되는 게 있다면 같이 협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뭐 조정을 해야죠. 사실 이재명 후보 당시에 선거를 뛸 때도 보면은 상당히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들을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말해왔던 것들 규제 완화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반영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쯤에 이제 송영길 대표였나요?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국민의힘의 입장과 일치하고 좀 따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부동산 정책들이 현실에서는 굉장히 반영되기 힘들다. 그리고 더욱더 어려움을 빚어낸다라는 것을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도 이것을 반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민주당과 그리고 당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던 만큼 지금 와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계승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보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보수 진보의 이념이라기보다는 서민들의 삶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좀 변화된 기조를 좀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만 이야기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반성했던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걸 추진했는데 그것을 조금 시간을 두고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를 계획을 두고 높여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좀 시간을 유예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부분이었지 임대차 3법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 이런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와 조금 기조를 달리한 부분은 저는 약속한 만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세입자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은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이런 입장을 견지해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여가부입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김현숙 전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이 여가부는 결과적으로 폐지 수순을 가는 겁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폐지라는 그 방향성 자체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으니 사실상 후퇴했다, 공약을 철회했다라는 비판과 분석들이 있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당 지도부의 의견도 폐지는 확실하다라는 기조의 메시지가 계속 나가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도 이제 여가부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 계속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이것은 확정된 사안이다. 이것은 결정된 사안이고 지금 여가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장관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부처를 다른 기능들로 수행할지, 다른 기능들을 재배치할지에 대해서 문제가 논의되는 방향으로 알고 있고 또 뭐 일부 비판도 수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여가부를 해체한 뒤 그 기능들을 다른 부처로 배치할지에 대한 로드맵은 지금 신인 여가부 장관의 후보께서 좀 빨리 밝혀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방향의 기조 전환도 없고 그 방향이 저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대통령의 무게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당부의 말씀이긴 한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셨을 때는 사실 2030 남성들의 지지를 고려해서 그들의 이야기로 공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건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 득표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30 전체에서 사실 근소하게 윤석열 후보가 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투표율을 반영하면 실제로 어느 측이 이겼는지는 조금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득표율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청년들 혹은 남성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여성 혹은 아니면 여성을 지원하는 제도 때문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한국 사회의 기회의 총량의 부족 때문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성 혹은 여성을 지원하는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고 크게 반발한 집단들이 마지막에 민주당을 크게 지지하면서 저는 근소하게 이재명 후보가 2030에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이상은 설사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좀 새로운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는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폐지는 무조건적으로 하고 나머지를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스탠스가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폐지마저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하는 스탠스가 훨씬 더 국민 입장에서는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제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 공약을 발표했을 때부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성별을 갈라친다. 그리고 2030 남성들을 위한 전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가부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여성가족부 제도 자체에 대해서 당시의 여성이 압도적으로 반대한다는 상황이었다면은 이것을 반영하여서 세대 갈라치기다라는 비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제도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20대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했지만 20대 여성의 경우에도 절반 정도가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선 결과와 혼동하여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논의를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지금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것을 세대를 갈라치고 어떤 성별을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특임 부처로서의 기능을 모두 잃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젠더 갈등론이 아니라 부처의 재개편 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부가 출범할 때 정부조직법을 내면서 모든 부처는 사실 통폐합의 대상이었고 개편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왜 여성가족부는 예외가 되어야 되고 제외가 되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여성가족부가 하는 기능들 중에서 고용부라든지 노동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할 수 없는 기능들이 있다면 저는 여성가족부를 존치시킬 수 있다 보지만, 모든 정책들이 고용부, 노동부 등으로 이관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관되었을 때 고용부, 노동부에서 하던 것들과 연계되어서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오히려 부처를 이관하여서 기존에 진행하던 것들과 연계하여서 빠른 정책 지원으로 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어떤 제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검수완박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에 지금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채로 꽤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붙어 있음으로써 이것이 더 기득권화되었던 문제가 여전히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자는 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혹은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보완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네. 현재 이 두 가지 권력을 붙여놓으면 훨씬 더 위험해진다는 것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속도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검수완박은 해야 된다. 네, 저는 좀 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가든 혹은 아니면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든 어쨌건 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선을 끝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여전히 현상 진단의 기초적인 어떤 단계부터 잘못 밟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겠다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검찰개혁의 의지를 추진하면서 실제로 검찰의 수사권은 매우 축소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일부 특정 영역에서 검찰이 전문성을 살려서 수사해야 되는 일부 영역에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미 경찰로 이관된 상황인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권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제 그 수사권마저 이관을 시켜야 된다 이거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 여러 관계자들이 논리로 들고 있는 것이 뭐 미국 등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수사권, 기소권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검찰의 수사권은 일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검찰개혁 이후의 검찰의 모습처럼 특정 영역에 제한되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의 엄격 분리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존재해야 될 검찰의 수사권마저 박탈해서 이관시키고 있는 선진국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사례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검찰개혁, 검수완박을 얘기하고 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사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그 제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줬던 사람처럼 뭐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조국 장관이라든지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일을 잘하던 분들을 사실상 좌천시키고 장관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후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이런 개혁 측면에서 제도를 계속 건드릴 것이 아니라 인사 문제에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서 좀 신경을 쓰실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이 확연하게 이제 검수완박에 대한 생각은 다르시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궁금한 건 속도입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검수완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입장을 갖고 있고 이 속도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도는 빨리 갖고 가는 게 맞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워낙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라 이 제 이야기가 민주당 전체 이야기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벌써 이제 총선이 있은 다음 의석수를 꽤 많이 확보한 다음에도 2년 동안 이것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일정 정도 풀지 못했던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지방선거를 하고 새롭게 혁신하는 국면에서 다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걸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제일 번 과제가 검수완박이어야 되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민주당에게 훨씬 더 이롭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되게 여러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내일 의총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너무 함부로 어렵지만. 말하기가 네. 또 어렵고 특히나 이제 이건 입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원외에 있는 사실 최고위원 지위를 가진 비상대책위원이라 조금 이야기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권 비대위원께서는 굉장히 정무적 판단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 비대위원 입장에서 검수완박 논의가 되고 있는데 뭐 저는 속내를 알 수 없겠지만 검수완박 안 하겠다라고 하기는 힘드신 것 같고 이제 속도 조절론으로 대응을 하시고 계신데 저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이다. 또 장기적으로도 저는 검수완박은 말이 안 되는 제도와 논의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전체적인 기조를 봤을 때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뭐 어떤 인물을 등용하면서 어떤 혁신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들이 달라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강성 발언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원내대변인이었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의혹들에 대해서 상대당을 공격하고 그것이 정부적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지도부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조금 더 강성으로 가는 기조가 있어서 네.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저는 글쎄요 이것을 선택한다면 굉장히 역풍이 세게 불 것 같은데 민주당의 최근 기조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선택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지방선거 얘기만 잠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아마 민주당은 서울시장 관련돼서 가장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후보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얘기를 나왔는데 당내에서는 뭐 새로운 인물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특히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후보 새로 뽑자 이런 얘기 내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대선을
막 치르고 네. 지방선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대선에서 패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자 마감을 지난 금요일까지 했는데 비대위 차원에서는 여성과 청년의 후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열어서 후보자를 찾자라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를 찾고 모시는 중이라서 지금 당장 어떤 후보가 돼야 된다 혹은 아니면 경선을 할 거다 전략 공천할 거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근데 조만간 한 1, 2주 내로 그런 어떤 구도가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국민의힘 역시도 예. 유승민 전 의원과 예. 김은혜 의원이 아무래도 좀 세게 붙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오늘 결정을 통해서 오세훈 단일 시장이 후보가. 단일 네. 후보로 공천이 되었고 아무래도 좀 경기지사의 선거가 굉장히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유승민 후보 그리고 김은혜 후보 다른 후보들 간에 어떤 네거티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지속적으로 GTX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대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민주당의 경기도 경선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경기도 민생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라는 우려는 좀 큽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김동연 후보를 향해서 부역자다 아니면 뭐 기회주의 관료의 행태를 보인다 이런 식으로 조금 비판하는 민주당의 후보도 계신 것 같고 네. 또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본다면 김동연 후보가 이제 새로운 물결인가요? 이제 새롭게 합당을 한 상태고 기존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김동연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좀 단일화 논의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같던데 글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의 경기도 대선 때 경기도를 보고 굉장히 좀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지금 정쟁만 일삼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저희는 뭐 민주당의 경선에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 유승민 후보와 김은혜 후보 그리고 다른 후보들처럼 이런 식으로 정책 대결, 비전 대결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네. 그 부분은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김동연 네. 후보를 반 김동연 단일화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같이 얘기를 해주시죠. 뭐 저는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논의 후보들끼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뤄져도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경기도민에게 어떤 후보가 가장 좋은 후보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이게 경선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누가 가까운가를 다투는 듯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누구보다도 민주당의 후보가 경기도를 잘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면으로 실력을 경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치권 이슈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